글로벌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가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대형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하락 전환된 브레이크 걸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3대 주요 지수의 흐름들,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났죠. 나스닥 시장도 하락 마감했다. 1% 가깝게 떨어졌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주요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세계보건기구 WHO 공식적으로 탈퇴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렇게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사실상 WHO에서 탈퇴시키겠다라는 통보를 의회가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이 WHO 세계보건기구가 중국 편향적이다라고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가 있고, 그리고 5월 말에는 WHO와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현실화됐네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WHO가 밝힌 내용을 잠시 언급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공기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 새로 나타난 증거가 있다라는 걸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WHO 본부에서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왔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공기 전염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이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WHO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 코로나19 전파 경로를 무엇보다도 호흡기 비말, 침방울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다른 근거가 제시가 된 겁니다. 이 외에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고, 이 제목에서도 나타났다시피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데에서도 무력감을 자아냈고요. 또 테워드로스 WHO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아직 팬데믹의 정점을 보지 못했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WHO가 코로나19에 대해서 갖는 관점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슈 만나볼게요. 김호수 앵커 받아주시죠. 네, 뉴욕 증시가 코로나19에 대한 다시 신중론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자, 이런 사이에 국제유가도 오늘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앞서서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해서 극복을 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다가 브라질 대통령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라는 소식도 간밤에 전해졌습니다. 자,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국제유가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국제유가를 좀 짓눌렀는데요. WTI는 약보합권에서 브렌트유는 0.5% 정도 하락했고요. 자, 반면에 국제 금값은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상승을 했습니다. 0.8% 넘게 상승을 하면서 1,809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1,800달러 선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2011년 9월 이후에 국제 금 가격은 가장 높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양상이 그전에는 화웨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다면 이번에는 틱톡이 다시 급부상을 하면서 이 갈등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틱톡과 같은 중국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추진과 관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분명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틱톡을 미국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언급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서 미국 정치권 쪽에서는 틱톡을 비롯해서 이 중국계 회사가 개발한 이 소셜 미디어와 관련해서 특히 틱톡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다가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위협도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아무래도 중국 정부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틱톡에 미국에 관련된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이것이 중국 쪽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미국 정치권과 미국 정부 쪽의 주장이고요. 자, 이러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인도 같은 경우에도 틱톡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중국과의 국경 문제 때문에 중국과 인도가 계속 트러블을 겪고 있는데, 인도가 틱톡 사용을 갑자기 금지하는 등 중국과 다른 나라 간의 정치적 갈등이 이제는 기업 쪽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업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시장에서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에서 만약에 미국에서 틱톡 사용이 금지가 된다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들로
스냅챗과 페이스북 같은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스냅챗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6%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중국의 소셜미디어 관련된 이슈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굿모닝 2부,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수. 이지혜입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가장 큰 주목할 만한 이슈였습니다.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오히려 삼성전자의 주가도 빠지고 코스피 지수도 좀 빠지는 양상이 나타났고요. 외국인들은 또 SK바이오팜을 팔기 시작했고 네. 기관 같은 경우에는 IT와 반도체를 좀 매물을 쏟아내면서 어제 우리 증시는 오히려 하락 마감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도 그동안 가속 페달을 참 많이도 밟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어가자 흐름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WHO의 관점도 앞서서 전해드렸는데 그렇다 보니까 뉴욕 시장 전반적으로 코로나19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을 위주로 조정을 받았다라는 점도 특징으로 거론될 수 있겠네요. 네, 예. 자 다시 우리 시장으로 좀 돌아와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도 주식 시장이 좀 하락했다라는 것은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의 영향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은 그 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죠. 2분기 네. 실적이 오히려 확실히 안 좋아서 바닥이라는 좀 증거를 나타냈어야 하는데 그런 양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3분기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약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네.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그 이후에 시장은 조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옵션 만기 말씀해드린 대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기관의 매물 출회가 지속이 된다면 외국인도 동행할 가능성이 있어서 네. 보셔야 될 것 같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외국인이 최근 SK바이오팜 주가 급등세는 아주 시원하게 가고 있는데 매물 출회 나타나고 있고 최근 또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BBIG 섹터 비중 축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쵸. 예, 수급의 변화도 면밀하게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또 시장에서 수급을 전체적으로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저희가 잘 체크해드리면서 개장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까요? 그럴까요? 굿모닝 앤 굿모닝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네, 종목 챔피언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승기를 단단히 잡을 수 있는 챔피언 전략 오늘 함께 해봐야 되는데요. 먼저 주의사항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카카오톡에서 이데일리 TV와 김용구 전문가를 사칭하는 그런 채팅방이 생겨나고 있다고 해서 꼭 피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김용구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봅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오신 김에 또 구호를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네, 개굴개굴 팍팍! 네, 스튜디오 잘 화내시네. 맞았습니다. 네, 네. 정확히 나오네요. 네, 역시 이게 나오시니까 네. 조금 더 에너지가 업되는 네. 흐름들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삼성전자가 실적을 꽤 잘 네. 나타났는데도 네. 조정세를 받았고 네. 이건 이제 팔고 좀 수익을 보자라는 의미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네, 때 네. 그리고 뉴욕 시장 같은 경우에도 5거래 만에 하락 전환됐거든요. 네, 네, 네. 나스닥은 랠리에 제동이 걸렸고 네.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십니까? 저는 항상 예.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이제 앞에 이렇게 그 시장이 이제 앞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뭘 보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실물이라고 봐요, 저는. 옛날에는 매번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그 계류율이 이렇게 막 벌어져도 그 주식시장에는 별 의미가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0년 전에 우리가 시장을 봤을 때 경제 상황하고 무슨 상관이야? 주식만 올라가면 되지. 이런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많이 바뀐 게 이 실물단들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시장은 레벨업이 되고 질적으로 많이 발전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우존스, 나스닥 마찬가지예요. 예, 돈이 많이 풀어나는 지금 많이 풀어져 있잖아요. 돈이 많이 풀어 있고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다고 해도 실물단이 받쳐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나스닥도 다우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은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우리나라는 어제 그 삼성전자로 실적 발표에 대한 스타트를 끊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새롭게 만난 그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확산에 대한 부분들이 더 있고요. 가을에 되면 더, 겨울에 되면 더 라는 그 불확실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왕좌왕 할 필요 없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뭐 다우존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버블 논란이 있고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방송에서 올해 1월 1일 날 첫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나스닥이 최고치를 가고 있었거든요. 버블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3월달부터 2개월 후에 막 급락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적정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너무 비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냐 참여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유가 많은 사람은 절대 참여하지 않아요. 비싸니까요. 돈이 많은 리치들은 절대 비싸게 주식을 사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앵커님 어때요? 네, 그게 현명하겠죠. 그죠? 싸게 네.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언제든지 네.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비싸게 사지 않겠죠. 그리고 다른 것도 많은데 맞죠? 솔직히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할 필요성이 예, 맞아요. 있을까라고 이게 부자들의 생각하시는 특징이에요. 거죠. 예, 부자들은 절대 리스크를 안고 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매니저를 했을 때 네. 펀드 매니저를 했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옛날에 그 고객들을 많이 이렇게 만난 적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리치의 고객들은 자산가 분들은 딱 그 돈을 맡기면서 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 어떤 얘기를 할까요? 손해 보게 하지 마라. 어떻게 잘하세요? 그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절대 내 돈만 손해만 안 보면 됩니다라고 네. 얘기해요. 근데 네. 일반적인 사람들은 한 달에 10%, 20%씩 내줘야 돼.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두가 그두의 차이는 똑같아요. 돈의 특징은 규모가 크든 작든 가장 중요한 건 손해를 안 보는 거거든요. 예, 예. 손해를 안 보는 거면 비싸지 않게 사면 되는 거예요. 그쵸. 어제도 보면 개인들이 엄청 많이 또 매수를 하더라고요. 월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월요일 날 개인들이 기관이 수급이 4천억 정도 됐고요. 개인이 3천억 정도 팔았어요. 그때 제가 그 유튜브 동영상 올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네. 화요일 날 무조건 개인들이 삽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추이가 그래요. 그러니까 기관이 사는 날은 그 다음 날에 많이 산 3천억 이상에 사는 날은 그 다음 날은 무조건 개인이 사요. 그러니까 이 기관들이 개인들을 뭐라 그러나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은 다 떠넘기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뭐 카카오나 네이버 너무 높지 않으세요? 어제도 개인들이 카카오하고 NC소프트하고 네이버를 엄청 많이 사더라고요. 시고가 종목인데 계속적으로 가고 네, 그러니까 또 추격 매수하고 맞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왜 팔까요? 네. 기관 매니저들은 비싸서? 그 물량을 떠넘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산 게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근데 개인들은 그런 유혹에 많이 넘어가는 게 우리 시장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게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주식을 지금 꽤 오래 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시장에 머무면서 느끼는 거는 왜 개인들은 돈을 벌지 못할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그러면 높은 곳에 사니까. 그러니까 높은 곳에 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안 사면 되고 싼 곳에 사서 높게 팔면 되는 건데 높게 사서 더 높게 팔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이제 글로벌 증시 보고 국내 주식 보고 그다음에 저희 보유 종목 포트 전략 한번 또 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운은 어제 있으면 살짝 밀렸어요. 이 자리는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변곡점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28,000포인트까지 갔다가 밀렸는데 박스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자리는 이 저항대가 되게 강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다우에 대한 부분, 나스닥에 대한 부분, 나스닥은 버블이 되게 강해요. 제가 볼 때는 만스탁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그 자리에는 한 번 더 깨서 내려올 거라고 전 분명히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지 이 버블에 대한 논란을 연준이 많이 고민할 거예요. 연준은 생각은 뭐였냐면 주식시장에 떨어지는 걸 받쳐줄 생각을 했던 거지 땡길 생각을 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서 생각 외로 많이 가다 보니까 많이 잠을 못 잘 거다. 파월 의장이 요즘 잠을 못 잘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나스닥도 지금 같은 경우는 절대 쳐다볼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인버스 쪽도 보고 나스닥도 여유가 계신 분들은 ETN이나 ETF 쪽, 나스닥 인버스 쪽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다음 S&P도 마찬가지고 중국 상해가 많이 움직였어요. 우리가 펀드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중국은 연말까지는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금융시장 개방들이 있어서 베트남이나 중국 쪽 펀드 늘 보시는 분들도 관심 있게 보면 나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환율단은 1,200원, 1,200원대 이 언저리에서 바닥 잡고 한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달러 좀 보세요라고 하면 달러는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애플은 잘 봐야 된다. 애플은 왜 잘 봐야 되냐면 하반기에는 F 관련주를 잘 보면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겠지만 LG 이노텍 같은 경우 신고가예요. 그건 뭐냐면 기대감이 많이 있어요. 그동안 애플 관련 부품단들이 많이 못 봤거든요. 휴대폰 부품달들 쪽으로 하반기에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은값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값도 많이 올랐어요. 저희가 얘기했을 때 금보다 은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은 많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은 쪽으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되게 많거든요. 저평가 국면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은테크가 요즘 최근에 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기했지만 39과 49이 있는데 살 때는 49으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은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금은 저는 1,800달러는 머리대라고 봐요. 여기 저번에도 봤지만 여기서 한번은 위험한 자리예요. 위험한 자리는 뭐냐면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전 개인적으로 해요. 더 장기적으로는 금값은 더 올라갈 수는 있다고 전 보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보시면 되고요. 제가 2년 전에 금을 사라고 했던 게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금값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금을 갖고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강연회 하면서 2년 전에 금을 잘 보면 좋겠습니다라고 추천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팔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연회를 요즘 못 다녀서 코멘트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2년 전에 샀던 분들은 지금 파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주네요. 국내 시장으로 와볼게요. 국내 시장은 2200포인트를 제가 되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2200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두꺼워요. 여기 보면 2010년에 2200포인트에 대한 맞고 떨어지는 자리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보면 이게 월봉이거든요. 요 자리, 그 다음에 요 자리, 요 자리, 그 다음에 또 요 자리가 왔어요. 이 자리를 넘으려면 우리가 2016년, 17년에 가장 그 랠리가 났을 때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끌어올리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레벨되면서 한번 땡겨줬거든요. 근데 2200포인트를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신물단이에요. 그래서 2200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쉽사리 올라가지 못한 거죠. 이 자리를 왜 자꾸 제가 현금을 보유하고 이 하방적으로 보라는 이유는 2200포인트가 쉬운 자리가 아니거든요. 여기는 실물단이 받쳐주지 않으면 올라가기 힘든 자리예요. 유동성의 힘을 올라갈 수 있지만 실적 장세가 아니다 보니 2200포인트는 되게 중요한 자리. 이 주봉단을 보면 더 잘 보일 거예요. 요 자리가 2200이고요. 요 자리가 2200이고 그다음에 요 자리가 2200, 여기가 2200이에요. 되게 어려운 모습을 보여줘요. 껌껌게 쳐놨는데요. 여기서는 2011년에 그 다음에 2015년, 그 다음에 2018년, 그 다음에 2019년, 지금 2020년 요 자리예요. 요 자리가 되게 무겁잖아요. 이건 뭐냐면 실물단이 받쳐주지 않으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적 장세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한 번은 2017년에 레벨업이 됐었어요. 요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하게 땡겼던 장이거든요. 실물이 받쳐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2200포인트는 되게 어려운 자리예요. 그래서 자꾸 현금을 보유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펀드멘탈로 봤을 때 지금 현 상황을 볼 때 신물단을 봤을 때 1900포인트까지는 내려와 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방송을 잘 많이 보신 분들은 항상 쟤는 왜 현금을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거는 이 1900포인트 때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2200포인트와 이 자리는 박스권, 오버슈팅 자리라고 봐요. 왜? 실물단을 받쳐주지 않아서. 그래서 무리하게 따라가는 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추천주 종목 보도록 할게요. 아모레퍼시픽 한번 보고요. 그래도 시장 대비 잘 버티죠. 시장 대비 어제 빠짐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어요. 어제 보면
날바닥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제도 잘 버텼어요. 다른 거는 대형주가 많이 빠졌는데요. 이 자리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순환매 장성을 보면 돼요. 2015년에 움직였던 게 증권주, 그다음 제약바이오, 화장품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레벨업이 되면서 시장에 이슈가 됐던 게 2015년이에요. 근데 증권주도 최근에 많이 갔고 제일 못 갔던 게 뭐냐면 중국 관련 소비자 섹터들 이 종목들이 되게 못 갔어요. 이 종목들이 지금 바닥에서 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사서 시간을 주면 리사이클로 봐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크거든요. 네이버 카카오도 9만 원, 8만 원대 개인들이 엄청 많이 손해를 보셔서 되게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거든요. 순환매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오래 해서 그런 종목들이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에 물려가지고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는데 지금 많이 웃잖아요. 이게 리사이클이에요. 업종의 순환매. 이게 하반기에는 중국 관련주, 소비재 섹터,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주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다. 주가가 빠져도 잘 버틸 수 있는 종목으로 추천드린 거라 느긋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다음에 GS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빠지죠. 생각보다 다시 리바운딩을 할 준비거든요. 근데 제가 3만 원대 추천을 드렸었어요. 근데 살짝 밀렸죠.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혜를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건설주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움직이지 않으니까 소외됐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종목들을 우리는 사야 나중에 수혜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옛날에 제가 현대건설을 추천을 드린 적이 있어요. 2년 전인가? 현대건설이 많이 빠졌었어요. 추천해드리고 그래서 남들이 다 나쁘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현대건설이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그때 대북주로 묶이면서 이게 리사이클이에요. 리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우리가 사이클을 잘 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드렸던 인버스 추가 매수 드렸는데요. 진짜 웃기게 떨어지죠. 인버스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6,000원 밑에는 추가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어제 리바운딩이 되면서 이쪽 7,500원까지는 한번 봐도 되는 자리라 느긋이 여기서부터 사서 모아놓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포트 3개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어제 포트를 하나 더 드리려고 했는데 인버스를 추가 매수하는 게 더 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종목 포트보다는 인버스를 추가 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느긋이 전략을 잘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종목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조정 국면이 들어온 시점에서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종목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2200선 살짝 찍었다가 바로 또 내려가는 네네. 흐름들 정말 두터운 벽이구나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유동성 한계의 장, 실물 이런 부분에서 뭐 충족이 돼야지 진정한 시장의 네. 발전이 있겠죠. 이런 네.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또 순환매 특징의 시장 상황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챔피언 종목들 쭉 점검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영구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9시 40분 주식 챔피언 쇼가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매도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시다면 직접 상담 신청 가능한데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수급으로 똑똑하게 시장을 읽는 수급 스나이퍼입니다. 어제의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동반 좀 매도했는데요. 외국인이 4천억 원 가까이, 기관도 4,500억 원 넘게 순매도를 하면서 우리 시장에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개인들은 다시 코스피를 담기 시작하면서 어제 무려 8,5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하는 양상이었고요. 하지만 하락을 막기에는 좀 역부족인 어제 시장이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개인들은 역시 코스닥에서도 순매수를 했지만 외국인이 2,300억 원, 기관이 160억 원 넘게 함께 동반 매도하다 보니까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할 수밖에 없는 어제 시장 우리는 조금 쉬어가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SK바이오팜의 열풍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 각도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SK바이오팜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일단은 SK바이오팜의 상승세가 어제는 약간 주춤했습니다.
오름세가 좀 주춤하면서 어제 0.93% 정도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그 전에 2일, 3일, 6일, 7일 계속 상한가를 기록을 하다가 어제는 상승세가 1% 미만으로 나오면서 상승세는 약간 주춤하는 어제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도 SK바이오팜이 여전히 뜨겁긴 했습니다. 장중한 때 주가가 25% 이상 상승하는 양상도 나타났었는데 이러면서 SK바이오팜이 이 SK의 지주사인 SK의 시총을 잠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러면서 시가총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런 데다가 어제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었다는 것이 역시 확인되는 게 어제도 코스피 거래대금 1위가 바로 SK바이오팜이었습니다. 2조 3,400억 원 넘게 거래대금이 활발히 움직이면서 이 SK바이오팜이 앞으로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SK바이오팜이 거래대금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주가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 자, 그렇다면 SK바이오팜의 최대 수혜자는 누굴까요? 자, SK바이오팜 상장의 최대 수혜는 이 SK바이오팜의 임직원들이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SK바이오팜 사실 공모를 할 때 공모 주식의 20%인 391만 5,600주 이상이 임직원들에게 SK바이오팜 임직원들에게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이것들을 다 소화를 못했습니다. 이 물량을 다 소화를 못해서 이 중에서 한 40%가 실권이 됐고요. 이러면서 최종적으로 SK바이오팜의 직원이 사실 굉장히 작은 회사입니다. 207명이 직원이 있습니다. 대표 1명을 제외하고 임원을 제외하면 임직원은 실제로 200명 정도가 되지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주에 245만 주가 임직원들에게 배정이 됐고요. 이러면서 1인당 평균 11,820주를 배정받은 셈입니다. 물론 뭐 직원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SK바이오팜 직원 1명당 11,880주 이상 배정을 받은 것으로 계산이 산술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SK바이오팜의 임직원들은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정도의 차익, 수익을 얻었을까요? 한마디로 초대박이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6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1인당 평균 아까 계산했던 한 사람당 11,800주를 배정받았다라고 계산을 하면 1인당 평균 한 19억 이상의 차익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온다고 하고 있는데요. 블라인드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회사 내에 익명으로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SK바이오팜 직원들이 퇴사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을 이익을 실현을 하려면 보호 예수가 풀려야 됩니다. 보호 예수가 풀리는 게 1년 정도 기간이 걸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우리 사주를 1년 뒤인 7월 초에나 일단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때까지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내줘야 이 정도의 수익을 얻는다라는 것은 참고하셔야 되고 하지만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이것을 바로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이라도 사표를 쓰고 회사에 나가서 매도를 하게 된다면 20억 정도의 차익,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억대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임직원들이 가장 초대박 SK바이오팜의 수혜자, 상장의 수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임직원들이 이렇게 좋은 상황인데 또 반면에 외국인들과 개인의 SK바이오팜에 대한 대응은 또 엇갈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외국인들은 SK바이오팜을 계속 팔고 있습니다. 7월 2일에 상장이 됐는데 그때 2일, 3일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6일, 7일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SK바이오팜을 순매도를 하면서 벌써 6,200억 원 넘게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자,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매일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들의 순매수세가 강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개인들은 5,400억 원 넘게 SK바이오팜,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것들을 거의 그대로 개인들이 받아가고 있고요. 나머지 물량은 개인들이, 기관이 1,0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하면서 받아가고 있다. 상반된 수급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SK 바이오팜이 상장하고 난 이후에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은 주춤하고 있다는 것도 시장에서는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코스피 200 헬스케어가 SK 바이오팜이 상장하기 전에는 18% 정도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SK 바이오팜이 상장하고 난 이후에는 0.7%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이런 양상은 과거에 2016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할 때도 비슷한 양상이었습니다. 자, 2016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한 이후에 코스피 200 헬스케어 지수가 약 10% 넘게 하락을 했는데 이것과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업종 내 대형주가 갑자기 등장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면서 유진투자증권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를 확인해 볼까요? 자,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운용사가 기존 종목을 매도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업종 내 대형주 등장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운영사가 기존 종목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이투자증권에서는 비중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회복 가능하다. 하지만 기간은 예단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듯이 개인이라든지 그리고 외국인들 그리고 수급의 양상이 좀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패시브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면서 다른 제약바이오 쪽으로 오히려 주가가 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SK 바이오팜이 미치고 있는 시장의 양상 앞으로 또 어떻게 나타날지 사실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SK 바이오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크게 높아지고 있다,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급 스나이퍼였습니다. 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바탕으로 만나볼 텐데요. 어제 LG전자가 한 3시경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종목인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절대 높은 가격에 사지 말라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잖아요. 저평가 매력을 가져서 동시에 함께 묶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LG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려는 했습니다만 양호한 그런 시장 실적 성적표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거든요. 영업이익이 한 4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됐는데 4,931억 원 정도 나타났다라는 부분이고 전년 동기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5%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는 참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 아침에 증권사에서 LG전자 분석하기에 바빴는데요. 3가지 리포트 통해서 전반적으로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였는데요. 우선 여러 가지 섹터로 나눠봤습니다. 확정 실적이 나와야지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지만 HA라고 해서 가전, 그리고 HE라고 해서 TV, 그리고 MC라고 해서 스마트폰, 마지막으로 자동차 전장에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만나보면요. 우선 가전 같은 경우에는 국내 프리미엄 가전 이런 부분으로 판매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환경 가전 있겠고요. 에어컨 잘 팔렸다고 하죠. 그리고 북미 그리고 또 유럽 쪽 경제 활동이 재개되다 보니까 이런 상품 판매 이런 부분도 늘 수 있었다. 우려 대비 빨랐다라는 부분에서 속도에 대한 가능성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TV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있으면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TV 수요 감소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예상 대비 덜했다. 그래서 긍정적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HA 가전이나 TV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판단이 됐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스마트폰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신모델 출시는 됐습니다만 업황이 일단 부진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 4월, 5월 스마트폰 출하량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감소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마이너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전장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지속이 됐습니다. 고객사 코로나19 때문에 가동이 중단이 된 상황이었고요.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B2B 비즈니스 특성상 기업과 기업을 연결해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수주가 이연돼서 하반기에는 그래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전장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무너졌지만
하반기는 어느 정도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희비가 엇갈리네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DB금융투자인데 LG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만나볼게요. 비슷하게 하나금융투자인데요.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한국투자증권과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선 HA 부분, 가전 부분은 괜찮았고 그리고 TV 부분은 괜찮았고 그런데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MC 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적자폭 축소가 기대보다 낮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 좋게 보고 그리고 BES 이 부분 전장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여기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은요. LG이노텍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LG이노텍 보면은 기존 영업이익 118억 원을 상회했다라는 부분 얘기했는데 광학솔루션과 기판 소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잘해줬기 때문에 LG이노텍이 선방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플러스 첨가했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자, 앞서 두 리포트랑 좀 다른 부분이 이 DB금융투자에 있어서 이 부분 잠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대 이상이었다라는 부분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앞서 두 HA, 여기 가전, 그리고 이 부분은 좀 괜찮은데 스마트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두 증권사에서는 좋지 않게 판단했는데 2분기 실적단에서는 괜찮다라고 판단해서 좀 이견은 있었습니다. 우선 DB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벨벳 신모델 출시 이 부분을 또 긍정적으로 봤는데 그래서 1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적자가 2천억 원 이내로 줄었는데 이걸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수익성이 소폭 더 부진했던 것으로 짐작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기대 이상 MC에서 여기 스마트폰에서 봤다라는 거 좀 다르죠?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코로나19 잘 극복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우선 뭐 7월 30일 확정 실적의 발표가 돼야지 조금 더 주가에 대한 향방은 알 수 있습니다만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LG전자인데 현재 PBR 1배 미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세 증권사 모두 다뤘습니다. PBR 같은 경우에는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가에서 중요한 잣대로 활용이 되는데 보통은 1배가 1배가 넘어야 됩니다. 하지만 1배 미만인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매우 안 좋거나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없거나 이런 부분인데 한 가지 딱 안심할 수 있는 요소가 일회성 요인으로 건실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LG전자는 후자일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괜찮은데 지금 일시적인 요인으로 주가가 떨어져 있으니 지금 잡아도 괜찮은 무방한 그런 기업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증권사에서 PBR 1배 미만으로 봤으니까 1배 미치죠. 이 부분에서 저평가돼 있다라는 매력으로 읽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증권사에서도 주가 하방 경직성이 확보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고 역시 PBR이 0.8배, 1배 미만이죠. 똑같은 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도 봐도요. 자, 이 증권사 역시 보면요. 하나금융투자에서도 역시 PBR 0.78배로 봤잖아요. 역시 PBR 1배 미만. 그래서 LG전자 실적에 대해서 분석은 희비가 엇갈려도 앞으로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고 물론 극복해야 될 과제는 있지만 지금 저평가 매력이 두드러진다라고 하면서 주가 수준을 분석했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자, 이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이 맥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세계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백화점 매출은 괜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2분기 실적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백화점 매출이 이렇게 V자 반등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위에 명품입니다. 명품은 여전히 뭐 잘 팔리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 보시면 백화점에 먼저 턴 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명품이 빠르게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19의 산발적 발생에도 불구하고 소비 활동이 제기가 됐고 5월, 6월 같은 경우엔 재난지원급 지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 백화점 완만한 증가세로 전환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점은 부진하다고 합니다. 면세점 여러 가지 우려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부진이 불가피하다. 3분기 역시 이렇게 예상되고 있으니까 보시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서도 느껴지시죠?
면세점 같은 경우에 외국인 매출이 지금 현재 줄었습니다. 그리고 증감률 같은 경우에도 줄었습니다. 백화점은 괜찮아져도 면세점은 부진할 것이다. 극복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신세계를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PBR 부분입니다. 역시나 PBR 기준 역사적인 하단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PBR 0.5배 수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앞으로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저평가 매력이 돋보인다라는 부분이고요. 향후 면세점이 또 개선이 된다면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현재 백화점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실적에 대한 분석 더불어서 저평가 관련주 오늘 모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LG전자와 신세계까지 함께했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헬스캔들입니다. 오늘도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했던 코스피 지수 오늘도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0.11포인트 떨어진 2161.76포인트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반대로 조금은 상승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0.28% 오른 761.26포인트 상승 출발하겠습니다. 앞으로 양시장 상승폭을 키워나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오늘 시장도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바로 오늘의 이슈는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슈 온라인 결제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제 이 온라인 결제주들이 급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풀이를 해봐도 될까요, 전문가님? 예, 일단은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우리 라이프 사이클이 좀 많이 바뀌었다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온라인 온라인 이제 교육 같은 이커머스가 좀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는데 일단은 뭐 온라인 결제주가 그 중에 하나의 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 네. 뭐 온라인 결제가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제 1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쇼핑 거래가 이제 1년 전 대비해서 한 16% 정도 증가를 한 36조 정도를 지금 기록을 했기 때문에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까지도 온라인 쇼핑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온라인 결제주 같은 경우도 이에 따른 반사 수익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어떻게 보면 급등 같은 경우는 이러한 좀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하다라는 말씀, 코로나가 바꾸어 놓은 소비 패러다임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지금부터 또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이 오른 게 좀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온라인 결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올해 한 해 좀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좀 어떻게 보면 성급하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조금 눌림목 나올 때 이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해서 올해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고 분할 매수는 유효하다라는 설명 드렸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지켜볼 수 있는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KG 이니시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결제주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종목도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대를 좀 많이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 일단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온 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네.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국내 전자 결제 중에 1위 업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간편 계좌 이체 서비스에 오픈 뱅킹을 좀 도입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은행 계좌를 좀 어떻게 보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뭐 계좌를 한 번만 등록을 하게 되면 별도의 뭐 OTP라든지 뭐 보안 카드 없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원격 진료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메디히어를 좀 원격 진료 전용 결제 시스템을 좀 구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또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와도 좀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좀 모멘텀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결제주뿐 아니라 헬스케어 관련한 모멘텀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설명 드렸습니다. 투자 전략을 마지막으로 짧게 세워보도록 할게요. 24,000원 구간에서 지금 주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좀 더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좀 살짝 좀 오르지 못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좀 약간 눌림목에 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좀 조금 이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최소
최소 27,000원 정도까지는 지금 레벨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좀 길게 보면 3만 원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조금 급하지 않게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은봉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7,000원, 조금 중장기로 봤을 때 3만 원까지 지켜볼 수 있겠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와 종목 살펴보셨는데요. 더 많은 종목과 이슈에 대한 이야기는 11시 50분에 진행되는 새빨간 스캔들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스캔들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굿모닝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장에서 살펴봐야 할 것은 내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롱텀 투자자들, 외국인이나 연기금의 흐름, 수급이나 앞으로의 시각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오늘 이슈가 있는데 일단은 메디톡스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할 것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JW 중해제약의 제약바이오 중에 JW 중해제약이 어제 이 400억 원 리베이트와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어제 진행을 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알려졌죠. 이러면서 오늘 아무래도 주가에 뭔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실적 시즌의 포문을 열었고 네. 개별 이슈로 종목의 등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변수는 또 개별 이슈에서 찾아보는 네.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발빠르게 점검해 드릴게요. 네, 자 오늘은 또 개장 어떻게 시작을 할지 최고의 경제 패널들과 함께 여러분들 개장 상황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죠. 네, 자 개장은 굿머니로 좋은 수익 내시고요. 개장은 이데일리 TV 함께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개장 상황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에 앞서서 저희가 시각을 넓혀서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거시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자, 오늘은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이슈는 여전히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에 가장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참 신기하게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통과가 되고 나고 시행이 되고 나서 미국에서도 압박을 하고 있고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주가는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해소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6일 동안에 무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12%나 올랐고요. 또한 그 선점과 상하이 증시 양대 시장의 거래 대금만 보더라도 290
95조 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증시가 화랑인 것은 아무래도 네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여전히 그 중국 증시는 지금 올랐지만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증시만 나홀로 약세를 보여왔는데요. 이 때문에 다른 그 선진국 증시들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상당히 소외를 받았고요. 이에 따라서 해외 투자 자금들이 활발히 유입될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이제 주식을 사도 된다고 하면서 증시 부양이 나선 것도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펀더멘탈이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경기 회복이 구체화되면서 2분기 기업 실적과 관련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무려 두 자릿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도 현재 자본시장 개혁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 규모라든지 그리고 국유 기업이라든지 지방별로 안분해졌는데 이제는 좋은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상장시키겠다고 했고요. 또한 실적이 악화되는 기업과 관련해서는 퇴출 제도를 좀 강화시키겠다고 했던 면이 투자 심리를 키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증시는 정책 시장입니다. 2015년에도 중국 증시는 2,500에서 5,100선까지 2배 이상 올랐는데요. 이번에도 아무래도 중국 정부는 신형 인프라 사업을 하면서 5G, AI, 3월 인터넷 그리고 초고압 송전망 같은 그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미국의 견제로 인해서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증시를 통한 자금 조달에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 증시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조금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 탄력을 붙여줬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중국 증시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중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느냐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증시가 갈 수 있는데 중국의 하반기 경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당장 다음 주에 발표되는 GDP 성장률을 보면은 네. 2분기와 관련해서 중국 증권사들이라든지 경제 예측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7에서 플러스 3.4% 전후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1분기에 마이너스 6.8이었던 점을 비교해 보면은 근 10% 포인트 정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현재 중국은 소비 주도의 성장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정부 그 보조금에 의해서 자동차 같은 경우, 특히 상용차 같은 경우는 정부가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PMI 지표 같은 경우에는 4개월 연속 50선을 넘고 있습니다. 여기에 6월 전력 생산량만 보더라도 무려 9.1% 증가했는데요. 제조업 복귀율이 현재 100%인 점을 비교해 보면은 2분기를 넘어서 이제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6% 성장으로 다시 회귀한다는 점에서 네. 중국 경제와 관련된 정상화가 당분간 지속되면은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서도 중국과 관련된 테마주들이 부각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하반기에 경제도 조금 반등할 수 있을 것이고 중국 증시를 좀 낙관하시는 걸로 저는 들리는데 그럼 하반기에 중국 지수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증권사들이 내놓는 자료들을 보면요. 네. 현재 그 3,300선에 지금 올라섰는데 그쵸. 하반기에는 3,400선을 뛰어넘어서 3,600선까지 전망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 정부가 아무래도 정책 시장인 증시를 부양을 시켜서 막대한 반도체 그리고 5G와 관련된 투자 자금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과거처럼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장이 아니라 서서히 달가 오르는 그런 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급등하면은 중국 정부가 잘 아는 정책이죠. 아무래도 끓는 그 솥의 그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아궁이에서 나무를 빼는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02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 때까지는 그 신경제 관련이죠. 즉 ICT 그리고 디지털과 관련된 5G, AI, 로봇 같은 그 산업들이
그 발전할 가능성이 크고요. 네. 또 소비 고도와 관련된 블루칩, 그러니까 의약품이라든지 식품, 가전, 그리고 공기업 개혁과 관련된 테마주들이 빠르게 순환하면서 중국 증시를 이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 쪽의 이야기, 중국의 경제 하반기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지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개장 상황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제 56분 지나서 57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재 앵커와 함께 오늘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계좌 오늘 이 시간은요.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 LG전자 2분기 잠정 실적지가 발표됐고 실적 시즌의 포문을 열었고 양대 두 종목은 미끄러져서 마감이 됐고 어제 보니까 2200선 참 두터운 벽이다라는 걸 인식을 했습니다. 많이 오른됐다는 게 급등한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인지 기대감이 반영돼 있었던 건지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는 네. 그냥 실적 잘 나왔으면 그대로 따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그냥 배신당한 거죠. 예. 네, 그런 관점적으로 봤을 때 특히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게 되면 반도체 쪽이 일단 열리를 했는데 예. 3분기 특히 지금 같은 반도체 가격의 동향을 보게 되면 3분기는 자신 없겠다. 이런 쪽에 대한 우려감들이 먼저 깔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쉬는데 그에 따라서 시장이 2200선을 돌파하기에는 모멘텀이 약하다. 이런 네. 관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일단 아무래도 어떤 두터운 벽에 따라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시장 분위기는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약간 좀 정체된 모습들 쪽에서 개별 종목의 모습들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섹터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네. 오늘 같은 날은 또 어제 나왔던 어떤 정세균 총리의 발언들, 고속도로 지하와 관련된 쪽과 관련된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토목 건설 관련된 네. 쪽의 종목들 강세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 이쪽이 아무래도 정부는 토목 쪽 안 한다라고 했다가 어쩔 수 없죠. 예. 고용이나 여러 가지 효과를 생각하게 되면 이쪽에 대해서 계속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겠다는 쪽의 테마 흐름들 오늘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장 이후 그 관련주의 주가 흐름도 좀 봐주시고요. 네. 어제 현대차그룹, SK그룹이 K배터리를 위해서 손을 잡았다라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 매급 확산될 가능성 이 부분도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비엠 등등 뭐 신흥 SE까지 상승부를 키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JW 중해제약의 그 악재를 말씀드렸는데 400억 원의 리베이트 그런 부분에 혐의를 받으면서 압수수색에 대한 가능성 언급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오늘 13% 급락세로 출발 예정돼 있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봐야 될 호가상의 흐름들이 있을까요? 근데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가 관련된 쪽의 종목들은 개별적인 종목 쪽에서 이제 메디톡스 어제 강세에 이어서 오늘도 네. 강한 흐름들이 보여질 것 같고요. 예. 그와 함께 또 최근에 강한 삼성중공업 무선주 오늘도 한 15%대 상승권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묻지마 움직임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이제 토목 건설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강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특수건설, 이화공영, 동아지질 같은 종목들이 강세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메디톡스는 이 호가 좀 줄고 있죠. 7%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젠이 2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2.6% 시장 대비 강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한솔테크닉스도 4% 강세 흐름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분기 탄탄한 성장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동시 호가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과속 부담감이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어제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미끄러졌고 오늘도 코스피 시장은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0.04% 큰 차이는 없죠. 2163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의 소폭 반등세 큰 차이 없죠. 한 0.26% 반등하면서 761선에서 상승하는 흐름들 나타내 줍니다. 자, 무엇보다도 환율 보면요. 1원 20전 어제 대비해서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1196원 85전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증시가 0.6%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떨어진 이후에 이틀 연속이네요. 22,465엔대에서 출발하는 흐름들 나타내주고요. 엔달러 환율은 107엔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개별 이슈를 좀 잘 봐야 된다.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현재 분위기의 흐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네. 오늘 시장은 그래도 강보합권으로
출발을 하면서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이제 앞으로의 동향들이 문제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코스피는 4.5포인트 상승한 2168선, 2170선을 다시 시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3포인트 올라서 761선. 그래서 오늘 그 도토리 키재기긴 하지만 코스닥이 약간 조금 더 강한 모습들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업종별의 동향을 봤었을 때 의약품 업종과 보험, 섬유의복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전기가스 업종까지 강세를 보인다는 얘기는 약간 시장이 어떤 경기 민감보다 약간 좀 경기 방어적인 성격 쪽에 오늘 강세가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건설 업종까지 같이 반등이 들어오는 모습들인데 상대적으로 기계업종, 철강, 금속 그리고 운수창고 업종들은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 대비해서 이를 좀 못 따라가는 모습들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또 이제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시작은 외국인들이 조금 소폭 매도로 양시장 모두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기관은 코스피 중심으로 소폭 매수가 이어지면서 오늘도 수급 동향은 개인 쪽의 매수가 우위하면서 출발을 한다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일단 삼성전자가 반등을 시도를 하면서 어제에 대비해서 한 1% 가까운 반등세로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54,000원대 안착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셀트리온이 강합니다. 지금 현재 한 1.7%대 상승권을 보이면서 생각보다 셀트리온 최근에 SK 바이오팜 때문에 쏠린 관심을 다시 우리도 바이오주입니다 라는 관점 쪽에서 변화가 좀 들어오고 있다고 봐야 될 모습들이고요. 그와 함께 최근 들어서 강했던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늘 한 1%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단기적인 고점권에서 약간 묵직해지는 모습들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LG생활건강이 1.8%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반등 시도가 들어갔던 자리를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또 뜨거운 종목 중에 하나 SK 바이오팜이죠. 벌써 시가총액 17위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들인데 오늘은 한 5%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어제 어떤 장중 고가를 시도했던 모습들이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일단 20만 원대를 테스트하는 모습들이 오늘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온다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흔들림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를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SK 이노베이션 관련된 쪽의 종목들, 특히 정유화학 쪽의 종목들은 그래도 견조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1.8%대 상승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어떤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양호한 모습들로 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어제 좋은 실적 발표했던 LG전자 오늘 다시 어제 음봉을 뒤로하고 반등 시도를 하면서 어떤 다시 추세를 맞추려고 갈구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이제 나왔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오늘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가의 힘을 좀 더 낼 수 있는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최근에 또 게임주 쪽에서 강한 대표 주자가 넷마블입니다. 특히 빅히트 엔터의 상장과 관련돼서 지분의 부각들이 보여지면서 무거운 종목이긴 하지만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주가의 탄력들은 좀 이어지고 있다는 관점 쪽인데 여전히 단기적인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는 만큼 확장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한 13만 원대를 도전할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은 또 보험업종이 강합니다. 그중에서 삼성화재가 1.3%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 추가적으로 좀 더 강화되기에는 지금 직전 고점대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IT 쪽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오늘은 또 한 2.4%대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박스권 돌파를 시도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인데 아직 실적 발표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하고 주가가 움직이겠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CJN의 주가가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이제 13만 원대를 안착하고 주가에 대한 탄력들이 좀 강화되고 있는데 특히 실적 발표와 함께 오히려 2분기가 정점이다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차익 매물도 나오겠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도 같이 보면서 진단 키트 관련된 여러 가지 동향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넷마블이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앞서서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 신작 야구 게임 마구마구 2020 모바일의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사전 다운로드 8시간 만에 애플 앱스토어 인기 1위를 또 1위에 올랐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시가 대비 상승폭이 큰 종목을 보니까 이츠한불과 제이준 코스메틱이 현재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이런 부분으로 매가 쏠릴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각각 9%, 13%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이 강과권에서 상승 출발하는 흐름들 나타냈고 시가 대비 상승폭이 약간 높아지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은 개인이 나홀로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이 440억 원, 기관이 30억 원 정도. 어제 기관에 매물이 좀 있었죠. 매도세가 있었죠. 이 부분 좀 보시고요. 코스닥 시장은 개인의 매수세가 연이어 4거래 연속 이어지면서 외국인이 3거래 만에 소폭 순매수세로 전환했습니다만 9억 원 소폭이고요. 기관 쪽에서 4거래 연속 매도의 흐름은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자, 9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 이슈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조영찬 소장과 함께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앞서서 좀 했는데 앞서서 또 해주신 것 중에 신형 인프라 사업을 이제 중국에서 추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신형 인프라 사업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건 어떤 산업이 우리 시장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그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대책이 주안점이었지만 네. 이제 앞으로는 경기 부양과 관련된 정책이 발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주요 그 엔진 같은 경우는 신형 인프라 사업인데요. 신형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핵심은 5G 기지국 건설, 또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올해만 하더라도 30조 원 정도의 채권을 발행해서 여기에 투자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를 통해서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커넥티드카, 온라인 진료, 온라인 교육, 화상회의 같은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특히 5G 분야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20만 개 기지국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제 올해 말까지는 60만 기지국으로 확장을 시키고 전 세계 5G 스마트폰과 관련해서는 판매 대수의 70% 점유율을 가져갈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2025년까지 중국은 5G와 관련된 직접 투자 규모만 204조 원 정도가 되고요. 관련 분야의 간접 투자만 하더라도 무려 595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14억의 인구를 기반으로 해서 화상회의나 재택근무, 원격 진료, 온라인 교육과 같은 디지털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이와 관련된 국내에서도 수혜주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하반기에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주가 조정을 통해서 이런 디지털화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에서 신형 인프라 사업, 5G라든지 통신, 네트워크 이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조언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만약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의 전체적인 경제라든지 중국의 시장이 좀 반등을 해준다면 이 코로나19 이후에 조금 더 성장 동력, 전 세계의 성장 동력이 돼줄 수 있을지. 과거에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이후로 중국 경제가 좀 활발해지면서 좀 숨통이 트였잖아요. 그런 양상이 이번에도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중국 경제 같은 경우를 보면은 리먼 쇼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급속하게 경제가 올라갔다고 하지만 지금은 계단을 밟고서 올라가는 완만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과거처럼 중국이 세계의 그 성장 엔진 역할을 하기에는 여전히 힘이 붙이는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과 투자도 회복이 되고 있지만 이는 여전히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의존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소비주도의 경제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지만 여기에 속도가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은 신차 판매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지만 증가분의 3분의 2는 정부 수요에 의해서 증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네. 대부분 상용차에 의해서 증가한 것이고요. 개인들 주도의 그 자가용 소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외출 제한으로 인해서 증가 속도가 좀 더딘 편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증국 함정에 빠져 있고요. 또 인구 고령화
중국화뿐만 아니라 수출 기업의 엑소도스 현상으로 인해 실업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금 상승 속도도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빠르지는 않지만 완만한 속도로 회복이 된다는 점에서 과거처럼 폭발적인 그 중국물 테마주들이 급등하는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싹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의 움직임도 좀 간단하게 조금 더 체크를 해드리면 어제 실적 발표했던 삼성전자, LG전자 어제 주가가 빠졌는데 오늘 반등을 해주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조금 더 상승폭이 큰데요. 1.98%, 2%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쪽에서 JW 중해제약, 리베이트와 관련한 경찰 압수수색이 어제 있었는데 장 초반에는 10% 가까이 빠지다가 하락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8%대까지 하락세가 좀 줄어들었고요. 자, SK바이오팜이 좀 문제입니다. SK바이오팜이 하락세가 조금 커지고 있는데 거의 7% 가까이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반면에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좋은 이야기를 오늘도 그대로 이어가면서 22%대 상승세, 시젠도 역시 2%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살펴봐야 할 종목 위주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 텐데요.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어제 제안했던 종목들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재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팩토리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 오늘장의 흐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세 종목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첫 번째 종목 코오롱 인더 이영재 이데일리 온 전문가가 적종 고수의 관심 종목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재, 그리고 화학재, 필름, 전자재료, 패션, 의류 소재 5개 사업군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코오롱 인더인데요. 대표적으로 폴더블프입니다. 그리고 최근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주목받았었던 수소차 테마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화학산업 이런 부분에서는 좀 명암이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석유 수지 판매 단가는 견조하게 유지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실적 성장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요인들은 두고두고 분석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수가 35,550원, 목표가 39,800원, 그리고 손절가 31,000원 라인이었고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오롱 인더입니다. 현재 주가 흐름 0.57%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35,450원 선 기록을 하고 있는 코오롱 인더 뒷심까지 나타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OQP입니다. 이권희 메리츠증권 전문가가 새빨간 스캔들에서 얘기를 한 그런 종목인데요. 두월 산업에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자동차,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 이 부분이었는데요. 현대차 중대형 트럭 쪽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 납품 중인데 이쪽에서 바라봤던 거는 난소암 신약이었어요. 오레고 모밥이라고 해서 미국 임상 이상에서 3배 이상의 효과를 받았다라는 기대감 있는 요소가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미국 FDA에 3상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OQP 좀 낯선 그런 종목이기도 했는데 이권희 차장께서 얘기를 해주셨고 매수가 4,200원, 목표가 7,000원 그리고 손절가 3,600원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앞으로 신약 개발 기대감이 조금 더 본업에 의한 흐름 외에 조금 더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보시고요. 현재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양봉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0.7% 상승하면서 4,13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빅버니 이정용 코스파스트 대표가 솔리드를 제시를 했는데요. 5G 중계기 그리고 안테나 제조, 통신주, 통신 장비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통신 3사에 납품을 하는 대표적인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내에 통신 3사의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 더 구체화된다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상황이죠. 아이폰 12, 5G 지원이 예정이 돼 있어서 중계기 업체에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과 일본 매출로 연말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도 현재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7월 말에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대규모 인빌딩 중계기 사업자 선정에서 단독 벤더로도 선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6,000원에서 6,300원 사이, 목표가 8,000원, 손절가 5,6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볼까요?
자, 솔리드입니다. 5G 대표적인 통신 장비 관련주로 흐름들을 보일 수 있을지 현재 약세 흐름으로 한 0.7% 하락하면서 출발을 합니다만 시가 대비 그래도 상승폭은 올리고 있는 양봉의 흐름이거든요. 뒷심을 발휘할 수 있을지 보시고요. 6,340원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솔리드까지 만나봤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자, 12시 50분 주식공장이 생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와 관심주를 모아서 경제 전문가와 기자의 분석으로 자세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피셜, 시장 피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수장과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김민수 대표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김민수 대표님과는 조금 짧게 이번 주나 오늘 시장을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상승세가 나오고는 있긴 한데 큰 뚜렷한 방향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내일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 수급적인 측면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어떤 쪽에 좀 집중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그냥 개별 종목 장세 쪽의 성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지금 이제 수급이 어제도 그렇게 크게 붙어오지 않는 상황 쪽에서 아무래도 옵션 만기일 관련된 흐름들은 확인하고 보자라는 심리도 좀 커지지 않나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특히 우선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다시 뛴다라는 얘기는 일단 또 그만큼 시장의 조정권을 보여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또 이쪽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약간 에라 모르겠다. 그냥 네. 움직이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중공업 무선주 같은 종목들이 다시 강세를 그러니까요. 가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쪽이 나왔을 때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는 어떤 전반적인 동향들 쪽으로 가기보단 개별 종목 종가의 성격들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쪽에서 지수보다는 또 어떤 숲보다는 나무 쪽이 좀 더 강화된 모습들이 일단 내일 그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번 주에 수급적인 측면을 확인을 더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인도 여전히 좀 돌아오질 않고 있고 최근에 연기금이 조금 사줬다라고는 하는데 이런 롱텀 투자자들의 수급을 좀 체크해 보거나 관심 있는 종목 좀 힌트 얻어보는 건 어떻다고 보세요? 네,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또 환율 좀 지켜봐야 되겠죠. 특히 지금 기조 쪽에서 물론 원화가 강세로 간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닌 상황 그쵸. 쪽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다시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안쪽으로 들어가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또 부담이 약간 더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관련된 쪽에 환율 동향도 주목을 하시되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2분기 또 실적 시즌이 나오는 만큼 아무래도 그에 따라서 언택트 관련된 쪽이 일단은 대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분기 실적은 이와 관련된 쪽의 종목들로 꾸려가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언택트 안에서도 순환매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네네. 게임이나 콘텐츠 그리고 어제는 전자결제. 근데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서 음식료 쪽이 조금 덜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료 관련된 콘택트 쪽의 대표 주자 관련된 종목들 한번 또 눈여겨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쪽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시장은 또 하나 하반기 때 어느 정도 정부 정책과 함께 기대감이 커지는 대표적인 섹터가 이 친환경차 쪽이겠죠. 그쪽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 눌림목 때 2차 전지 관련된 대표 주자들 그리고 또 가장 산업이 성장할 때는 장비주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 계속 체크해 보면서 또 하나 이제 5G 관련된 종목들도 그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또 서서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민수 대표와 함께 오늘 시장 단기적으로 일단 좀 체크를 해봤고 이제 좀 시각을 넓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체크해봐야 될 것들은 조용찬 소장님과 좀 이야기 해볼 텐데 중국가 아까 중국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번에 또 미국에서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어쨌든 하반기에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인데 자, 최근에 뭐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를 앞서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리 시장에는. 네, 뭐 현재 미국에서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는 조사 기관이 네. 대선에서 누가 이길지 확률을 조사했는데요. 바이든이 59%로 나왔고요. 트럼프가 23%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뭐 주식시장은 대선 그 승리 확률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같이 보는 거는 뭐 정책 전환에 따른 혼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든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바이든의 주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인세율을 현재 21%에서 28%까지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S&P 500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일주당 순이익이 $20 정도가 감소합니다. 당연히 배당금도 감소하면서 주가 상승에는 걸림돌이 되고요. 또한 부유층에 대한 증세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도 $7에서 $1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기업들에겐 부담인데 더 한 가지 부담스러운 점은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규제가 강화되는데요. 대체 에너지 추진으로 인해서 2050년까지 환경오염과 폐기물을 제로화시키는 정책이 추진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바이든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뭐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경계 매물이 출회가 될 수 있고요. 달러도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 한국 증시 쪽으로 외국인들이 좀 유입될 수 있는 길도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최근에 어쨌든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 설문조사이긴 하지만 바이든 후보의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뭐 어쨌든 뭐 정치적인 이런 것들 떠나서 저희는 뉴욕의 월가의 영향을 받으니까 월가 쪽에서는 어쨌든 전통적으로는 공화당 지지세가 크잖아요. 그렇다면은 좀 긴장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월가의 시선은 어떤가요? 네, 그 월가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감세 정책과 관련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였는데요. 네. 최근 들어와서는 정권 교체에 대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 내 정치 참여율이 높은 연령 인구가 50대에서 60대고요. 인구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실업률뿐만이 아니라 그 의료비가 지출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2층에 에서 여론이 바뀌었다고 하고요. 또 증권업계 정치 헌금도 바이든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현재 산업계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것을 대비한 워싱턴의 인맥 쌓기에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가 여전히 견고한 그 우세를 굳힐 것이라는 전망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든의 약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바이든의 그 약점은 나이입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이 취임하면 78세가 되는데요. 미국 남성의 평균 수명이 78.5세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재기나 부자들이 싫어한다는 점, 그리고 트럼프에 비해서 바이든의 호감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뉴욕 타임즈의 조사에 따르면은 바이든에 대한 호감도는 27%지만 트럼프에 대한 호감은 50%로 여전히 높고요.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이 종식된다든지 미국의 경기 회복이 선언이 된다면 아무래도 일순간 또 트럼프에게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9월 초 미국 유권자들이 그 선거에서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는 때까지는 아무래도 좀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뭐 최근에 뭐 여론조사로는 바이든이 앞서고 있다고 하지만 뭐 미국 대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고 또 뭐 선거의 이 제도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어쨌든 살펴봐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체크해봤고요. 간단하게 뭐 하나 좀 여쭤보면은 최근에 금 가격 오늘도 $1,809까지 올라갔는데 금 가격이랑 주식시장이랑 같이 가는 이런 현상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건 세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져서 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졌을 때, 네. 또 한 가지는 기축 통화의 신뢰가 떨어졌을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실질 금리가 제로나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을 때도 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상황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뭐 금 가격과 실질 금리 간의 상관관계를 2006년 이후에 보면은 네. 상관계수가 무려 0.83으로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이를 근거로 보면은 실질 금리가 1% 낮아진다면은 금 가격은 $324 정도가 상승.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미국 경기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신호가 나오면은 10년물 국제 그 수익률 같은 경우는 1%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 상승에 따른 기대 인플레이션이 2%까지 올라갈 경우에는 국제 금 가격은 1,9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것을 보고서 금에 대한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 가격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금 가격의 흐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까지 함께 우리 조용찬 소장님께 들었습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이데일리온 주식 전문가들이 선택한 골수에피 관심 종목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급등 매매 전문가의 픽입니다. CS 베어링인데요. 최근 모 회사 CS 윈드에 잇따른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15,000원 지지 여부 확인 후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고요. 오늘장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면서 15,500원 선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구미영 전문가님의 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이즈인데요. 코이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고요. 성장성 매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분석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장 3거래일 만에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요. 1% 미만의 제한적인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서용원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시노팩스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왔는데요. 혈장 치료에 사용하는 멤브레인 필터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 혈장 치료 관련주로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은 소폭 하락세 나오면서 2,900원 부근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이영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후성인데요. 후성 같은 경우에는 불소를 기반으로 한 기초 화합물을 전문적으로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으로 기술적으로 횡보한 다음 재상승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장은 강보합권에서 출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난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시젠인데요. 시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최근에 실적 관련해서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선정한 골수의 픽 5종목을 간략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과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0시 50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자 골수의 픽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굿모닝 2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우선주들의 급등이 다시 조금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는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내일 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래도 여전히 경기 부양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고 2차 부양책 카드도 여기저기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하락이나 급락은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대부분입니다. 네, 한국은행의 앞으로의 행보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의 경제 속도가 빠르게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ICT 그리고 바이오 이런 부분으로 신사업을 육성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피력하기는 했는데 그런 동향이 또 중요하겠죠. 네. 예. 자, 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있고 나서 약간의 변동성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질 텐데 BBIG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예.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실적을 발표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에 변동성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매일 아침 체크하시면서 실적 발표도 전해드릴 테니까 네. 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별 종목은 역시나 실적에 또 좌우되는 그 시기가 왔습니다. 네. 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에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